참사가 발생한 궁평 2 지하차도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현장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소연 기자, 아직 실종자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 모두 13명의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여전히 실종자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는 총 1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발견됐고요. 실종 신고된 남은 1명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지하차도 CCTV에서는 이 실종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차도에 있던 차량 총 17대를 오늘 모두 인양했는데요. 차량들 안에서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물에 휩쓸려 유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지하차도 수색을 마치면 향후 수색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시내버스 기사인 50대 남성을 시작으로 50대와 40대 남성, 20대 여성이 차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확인된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는 13명, 구조된 경상자는 9명입니다. 자, 송 기자, 물 빼는 작업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이제 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야 될 텐데 지하차도 내부의 작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네, 지하차도 배수 작업은 오늘 오후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굴삭기가 지하차도 바닥을 가득 메운 진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취재진이 소방당국의 협조에 따라 지하차도 입구 10m 정도를 들어가 봤습니다. 입구부터 진흙이 발목 높이까지 쌓여 있어서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400여 미터에 달하는 지하차도 전 구간에 이런 진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대부분 구간의 수색을 마쳤지만 여전히 내부에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밤에도 계속 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곳에는 조금 전 저녁 6시부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밤 동안 충청 지역에 또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하천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막이 작업을 마쳤다며 비가 와도 수색 및 현장 수습을 진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하차도 수색 작업이 길어지면서 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애타는 기다림에도 하나 둘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안타까운 소식도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는 가족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아 한 걸음에 달려온 노부부. 치과 의사 아들은 여전히 어두운 지하차도 안에 갇혀 있습니다. 떨어져 살면서 매일 30분 넘게 부모와 통화하던 든든한 아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어보려 해도 무너지는 마음을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죠. 아니 희망을 많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떠나질 못하고 그 자리를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조 작업을 지켜보며 발만 구를 수밖에 없던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이 옮겨진 인근 청주의 병원에 모였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설 때마다 다가갔다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딸의 생사를 확인할 길 없는 아버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지하차도 안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장모. 제가 사이니까 지금 이렇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지. 아내 처남은 엄마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죠. 아파트 청소일을 위해 새벽 시간 하필 그 버스를 타야만 했던 어머니. 통제된 도로를 피해 우회하다 예상치 못한 물살에 갇혀버린 버스기사. 처남을 공공기관 입사 필기시험장에 데려다주다 홀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이제 2달 된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가 왔다지만 제대로 통제만 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참사. 여전히 혹시나 하는 기적을 포기할 수 없는 가족들은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처지입니다. 저희 너무 궁금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기다리고 직접 상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충청북도는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들부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사고가 난 지하차도 배수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오늘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적을 포기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끝내 오열했습니다. 변윤지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가득했던 물을 빼낸 뒤에야 처참한 몰골을 드러낸 급행버스 747번. 버스를 운전한 50대 이모 씨는 오늘 새벽 차량 밖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존 노선도 아닌 지하차도에 들어섰다 갑자기 들이친 물에 발이 묶였던 긴박한 순간. 이 씨는 창문을 깨드릴 테니 빨리 탈출하라며 승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차 안에 있는 망쳐진 유리창 4장을 깼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 탈출, 빨리 나가라고. 동료들은 이 씨가 평소에도 주변에 자상하고 배려가 깊었다며 안타까워합니다. 혼자 남을 아내 걱정이 클 거라며 먼저 떠난 친구 생각에 가슴을 친 35년 지기. 버스회사 홈페이지에 적힌 승객 먼저 살리려고 노력한 기사님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글귀까지. 마지막까지 임무에 최선을 다한 희생에 애도하는 마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승객이 있으니까 승객을 구조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청소 일을 하러 나선 장모를 이제는 뵐 수 없는 사위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이제 쉬시라고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만류했지만 더 말리지 못했던 게 이제는 한으로 남았습니다. 혹시 거기 계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하니까 그쪽에 마지막에 뜬 거죠. 혹시나 그쪽이 끊겼으니 아닐 거라고. 차를 타고 뚫린 길을 갔을 뿐인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는 유족들의 슬픔이 분노가 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태풍 흰남노 때 포항 냉천이 범람해서 아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된 소식을 듣고 나 매일 같지가 않고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아직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종일 사고 현장과 병원을 오가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부실하게 쌓은 임시 제방이 문제였다고 지적하는 반면 제방을 쌓은 행복청 측은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병천천이 미호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조금만 하류로 내려오면 미호강 다리 공사 현장과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에서 직선거리로 400m, 분수처럼 물을 뿜어내는 곳이 사고 현장인 지하차도입니다. 지난 15일 오전 이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근 마을도 순식간에 침수됐습니다. 급류에 냉장고와 가구들이 쓰러졌고 집안은 온통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최근 미호강 다리를 확장하면서 설치한 임시 제방이 부실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밑에 있는 모래 파가지고 덮고 큰 돌 하나도 없이 그리고 방수천 없이 그렇게 뚝방을 쌓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예, 그리고 무너졌고요. 높이도 문제였습니다. 기존 제방은 해발 기준 31.3m였지만 새로 설치된 임시 제방은 29.7m로 1.6m 낮습니다. 그래도 이게 백년빈도 홍수보다는 1m 높게 설계한 거라고 말합니다. 제방이 부실해서 무너지고 이런 게 아니라 계획 공수보다 높게 제방 설치를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폭우하고 범람으로 인해서 제방. 경찰은 이번 침수 참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렇게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막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제방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송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번 참사가 인재라면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6만 톤에 달하는 거대한 흙탕물이 지하차도를 덮친 끔찍한 참사. 구조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못할 때 의지가 된 건 서로의 도움이었습니다. 급박한 순간 힘겹게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6만 톤의 흙탕물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덮친 지하차도. 지하차도 중간쯤을 지나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시동 꺼져가지고 안 켜지니까 그냥 바로 차 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거죠.
차를 버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차량들이 서로 부딪혔고 밖으로 나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살 때문에 2대, 3대가 부딪히면서 승용차가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 지붕 위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고 차 미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편 진입로에선 상황을 모르는 차량들이 계속 들어서고 지하차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합니다. 물살을 거슬러 힘겹게 밖으로 나온 남성. 겨우 지하차도를 벗어났을 땐 흙탕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이라 뚫으더라는데 뚫지가 않고 터널 끝에 왔을 때 거의 입구까지 물이 쳐오고 있었어요. 지하차도 앞 도로는 옴짝달싹 못하는 차량들로 마비가 된 상황. 지하차도로 쏟아지는 흙탕물을 본 운전자들이 하나둘 차량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옆에서 물이 넘쳐가지고 흘러서 지하차도 밑바닥까지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솔직히 순간 멍했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지옥 같던 지하차도를 벗어나던 순간 도로 통제도 대피 안내도 물론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을 겪은 생존자들은 미리 도로를 막기만이라도 했다면 누군가 안내라도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에서 차단만만 있었으면 차들이 통행이 안 되겠건만 조치만 취했어도 이런 큰 사고는 없었을 건데. MBC 뉴스 유경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3년 전 3명의 사망자를 낸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았습니다. 사전에 위험이 경고됐는데도 아무런 통제 조치가 없었고 침수를 막아줄 배수시설마저 모두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인 2020년 7월 발생한 부산 초량동 지하차도 침수 사고. 시간당 최대 80mm의 폭우에 터널 내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며 차량 6대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부산 일대는 하천까지 범람하며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 위험 3등급인 초량 지하차도는 호우경보 시 통제돼야 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홍천하고 또 저희가 이제 수정천이라고 조그만 천이 있는데 그게 범람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우선은 이제 범람을 하니까 두 군데. 이번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똑같았습니다. 침수 4시간 반 전 지하차도 옆 미호천교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2시간 전에는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관할구청에 직접 전화해 경고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역시 초량 지하차도와 같은 침수 위험 3등급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은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홍수 경보가 있었지만 지하차도 내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고는 판단하에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 시설도 소용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작스레 유입된 빗물이 처리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조차 부실했던 것도 두 사고가 판박이었습니다. 초량 지하차도에는 침수 시 진입 금지를 알릴 전광판이 3년 넘게 고장나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역시 주변 제방 일부가 임시로 설치돼 큰 비에 무너질 위험이 높았지만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3년 전 부산 사고 당시 재난안전 담당자들은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무를 총괄한 관할 부구청장이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받는 등 11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워낙 인명피해가 큰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비가 올 때 지하차도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차량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됐는데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에도 올 하반기에는 설치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가양 지하차도 앞. 진입금지라고 적힌 빨간 차단막이 내려와 입구를 막습니다. 지하차도 안에 차오른 물이 특정 높이에 닿으면 자동으로 위험이 감지돼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차단막을 내립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가양 지하차도가 통제될 때도 이 같은 방식으로 가동됐습니다. 특정 위치에 올라오게 되면 24시간 운영하는 상황실로 침수 위험을
그 경보 알람을 전송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요.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그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은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사고 이후 본격 도입됐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정부는 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전국의 침수 위험이 높은 145개소에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의 위험 등급을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차단 시설 설치 대상 39곳 가운데 절반 조금 넘는 2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 지하차도는 행정안전부 위험 등급 3등급인데 보시다시피 입구에 자동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의 위험 등급은 3등급으로 올 하반기에 설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수 하천물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자동 차단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운행 중 침수가 발견된 지하차도에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되고 이미 진입했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하게 밖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안에 고립됐을 때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좌석 목받침의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 탈출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에서는 사흘째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끊겼고 현장이 흙더미에 뒤덮여 있어서 접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소백산 자락에 한가롭던 마을 예천군 백성리. 산사태 발생 사흘째, 아직도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내려옵니다. 주민 5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한 예천군 백성리로 가는 마을의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사태로 도로가 곳곳이 붕괴돼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30분을 걸어 오른 뒤에야 들어선 마을. 종이장처럼 구겨진 집들. 폭격을 맞은 듯 온통 폐허가 됐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옹기종기 14가구가 살던 곳. 거대한 뻘밭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중장비가 동원돼 주택 잔해를 치워보지만 너무 많은 흙이 덮쳐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차량이 갈 수 없는 곳에선 수색대원들이 일일이 탐침봉을 들고 살펴야 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의 집입니다. 구조당국은 실종자의 집부터 마을의 하천까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가족처럼 알고 지낸 이웃들의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살겠다고 노래 가다가 참 애쓰다가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기에 마음 아프기 그지 없네. 토사가 가축 분뇨와 뒤엉키면서 사람의 흔적이 사라진 마을 전체엔 악취만이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벽의 비극에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영정 속 아내를 바라만 봐야 하는 남편. 산사태 소리에 놀라 문 밖을 살피는 사이 곤히 자던 아내는 흙더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응 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입으로 이제 보니까 소리 난다. 그랬더니 코를 대보니 아니라는 거지. 쑥대밭이 된 터전, 너무나 더딘 수색.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하고 예천 지역엔 다시 폭우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을 벗어날 만큼 거센 비가 오기도 했지만 예천군과 경상북도의 대응도 문제였는데요. 산사태가 시작된 뒤에야 대피 문자를 보냈고 그마저도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내용조차 없었습니다. 경상북도가 강제 대피 명령을 내린 건 산사태 신고가 처음 접수된 지 20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 새벽 깊은 잠에 빠진 주민들을 깨운 건 뒷산이 쿵쿵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깜깜한데 새벽에 당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게 왜다 나와가지고 쿵쿵 소리 들어가지고 이제 나와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예천 지역에 첫 산사태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0시 58분. 하지만 예천군이 첫 대피 문자를 보낸 건 1시간 가까이 지난 1시 47분이었습니다. 산사태 경보가 내려졌으니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글이 전부였습니다. 예천군은 새벽 3시 15분엔 일부 지역 침수 위험이 발생 중이니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하라는 문자를 다시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지금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디로 피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산사태 난다는 지역이 예천하고 뭐 영주하고 뭐 어디하고 난다는 거 문자는 오지. 어디라는 소리 나고 예천 지역하고 뭐 영주 지역.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긴 데다 거센 빗줄기 속에 대피 방송도 제때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피하라고 그런 방송 그랬으면 보증한 물건만 갖다가 치 앞으로 쓰면 되는데 하나도 못 가져왔어요. 주민등록, 핸드폰, 뭐 농협에 예금해놨는 거, 돈 50만 원 찾아낸 거 그대로 몸만 빠져나왔죠. 정작 경상북도가 도지사 명의로 대피 명령을 내린 건 만 하루가 거의 다 된 밤 9시였습니다. 이미 산사태가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였습니다. 사고 이후 대응도 엉터리였습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군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소방본부의 인명피해 현황을 받아 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의사의 사망 판정 후 사망자로 분류됩니다. 대비부터 대피, 사고 수습까지 계속된 혼선. 이번 집중호우로 예천군에서만 9명이 사망했고 아직도 산사태에 휩쓸린 주민 8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틀 동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토사가 요양원을 덮치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긴급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토사가 요양원 바로 앞까지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철제 난간은 끊기고 주차장에 있던 컨테이너도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요양원 뒷산에서 토사가 쏟아지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 환자와 의료진 등 6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고 토사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해안가 벼락난간에 시내버스가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5분쯤 운전기사와 승객 등 4명이 탑승한 시내버스가 바닥에 깔린 토사에 미끄러져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버스 유리창을 깨고 탑승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틀 동안 26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진 여수 돌산에서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통제하고 한 30분 이내에 갑자기 굉음 소리가 나더니 이제 무너진 거죠. 양방향 안 맞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다면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한. 집중호우로 저수율이 높아진 순천 주암댐은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은 초당 500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댐 방류량이 늘면서 저지대 농경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에 안 잠기고 정상적으로 큰 거하고 물에 잠겼다 2번, 3번 물에 잠기다 보면은 이게 세균이 안 달라질 수가 없죠.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0여 건 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모레까지 40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곳곳에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산림청에는 산사태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험도를 예측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험이 덜하다고 분류된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예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에 의한 산사태로 5개 읍면에 걸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경상북도 예천군.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에선 위험 정도를 5단계로 나누는데 위험이 큰 1등급은 빨간색, 2등급은 노란색, 비교적 붕괴 위험이 낮은 3, 4, 5등급은 연두색과 하늘색,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사고 지역 주변은 일부 빼고 대부분 연두색과 하늘색입니다. 지난 15일 흙더미가 쏟아지며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진 충남 청양군 산사태 현장 역시 산림청 지도상엔 산사태 위험이 낮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사고 지역과 거리가 있는 곳이 빨간색입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 위험 지도가 애초에 극한의 강우를 가정하고 만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사도, 나무의 종류,
암석은 물론 산불과 개발 여부 등도 반영해 만들어졌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를 가정하고 만든 건 아니어서 정확한 예측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당 30mm 이상, 그리고 누적 강우량 200mm 이상일 경우 보통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금은 이거를 이미 2배 이상 초과한 강우량이 많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전문가들은 극한 호우 상황엔 언제 어디서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선 대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취약 지역이 아니더라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은 실시간 비의 양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이번에는 43년 만에 댐 위로 물이 넘쳐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던 괴산댐 하류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댐 수위가 낮아지면서 급히 몸을 피했던 수천 명의 주민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수문을 모두 연 괴산댐에서 거대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수문 옆 댐 정상에서도 흙탕물이 넘어와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해발 137m의 괴산댐 정상으로 물이 넘쳐 흐른 건데 미리 최저 수위까지 방류를 해뒀지만 갑작스레 쏟아진 폭우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현재 지금은 저희 정상 수위를 확보하였고 다시 올 홍수에 대비하여 최저 수위인 130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방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에 집을 떠났던 주민들은 물이 빠지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집에는 자리를 지키는 세간살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뭐 손을 못 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빤한 틈이 있어야 뭐 한 군데로 옮겨놓고 쓰고 또 옮기는데 그것도 못 하겠고. 댐 수위가 낮아지고 방류량이 줄면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안까지 물이 찼던 세 가구는 아직도 대피 신세입니다. 댐 바로 아래 마을은 그나마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하류는 강물이 역류하면서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은 굴삭기로 드러내고 집안 가재도구는 모두 내다버립니다. 젖어가지고 다 널브러지고 장판이 떠가지고 지금 뭐 그냥 어떻게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주에서 대피했던 주민들은 모두 집에 갔지만 괴산에선 오늘도 500여 명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집 걱정되고 여기서 또 잠이 안 오잖아요. 내 자리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언니하고 나하고 뭐 어제 밤새도록 울고 오늘 아침 내내 울어도 속이 안 풀리네. 43년 만에 괴산댐 원류로 집과 농토가 물에 잠긴 주민들은 복구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오늘 대전 충남 지역에도 비가 그치면서 물에 잠겼던 집과 가게, 논밭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바다가 되어버린 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는데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또다시 큰 비가 온다는 소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병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공주 옥룡동 일대. 119 구조대원들은 고무 보트를 타고 인명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교회 지하실은 폭탄을 맞은 듯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처의 요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 패널을 뜯어내고 출입문도 모두 밖으로 옮깁니다. 직원을 총동원하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불렀지만 일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생기면 해주겠다는 답변을 어저께 오후에 받았어요. 근데 이 시간까지도 투입은 안 됐고. 수해를 입은 마을 도로 곳곳에는 이렇게 침수된 가재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비에 젖은 물건 가운데 건질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아우 다 버렸어. 다 버려야지. 다 썩고 막 그렇게 하는 건 그게 말릴 수도 없고 버려야지 어떻게. 물바다가 되어버린 비닐하우스를 보면서 농민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신했다가 왔잖아요.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요. 저녁에 잠도 안 와요. 또다시 예고된 장맛비에 마음은 더 바빠지고 잠잘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참담하죠. 뭐 잠도 못 자고
그럴 정도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못했습니다. 식사할 정신이 없죠. 기상청은 대전 충청 지역에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 넘는 비가 오겠고 시간당 최대 6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비가 잦아들면서 통제됐던 도로 대부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나흘 동안 잠겨있던 잠수교도 오후부터 모습을 드러냈지만 보수 작업과 안전 점검이 끝나야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고 기자, 지금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곳 잠수교 앞에 정오부터 나와 있었는데요. 한강 수위가 점차 낮아지면서 오후부터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 직원들이 통행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청소를 하고 안전점검에 나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수위가 5.9m 아래로 내려와 차량 통행 제한 기준인 6.2m보다는 낮지만요. 여전히 보행자 통행 제한 기준인 5.5m보다는 높습니다. 불어난 물에 나흘간이나 잠겨 있으면서 난간과 도로 일부가 손상돼 보수 작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로 포장면이 움푹 패인 곳들이 있고 난간도 일부 넘어져 용접이 필요해 밤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 수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팔당댐은 여전히 초당 약 5,600톤 넘게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량이 지금 수준에서 더 늘지 않고 잠수교 시설 점검이 끝나야 비로소 통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교 외에 시내도로 대부분은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여의 상하류 나들목이 오전부터 진출입이 재개됐고 개화 육관문과 망원 나들목도 오후 5시쯤부터 통행 제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유동적이라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들도 아직 일부 출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총 27곳 중 도림천과 고덕천 등 5곳은 보행자 통행이 완전 통제되고 있고 중랑천과 안양천 등 2곳은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차질이 컸던 철도 운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내내 멈춰섰던 새마을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는 오늘 오전에 제한적으로 운행을 다시 시작했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선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판단인데요. 고속열차의 경우 대부분 정상화가 됐지만 여전히 운행 중지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철도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이 재개된 일반 열차 노선은 대구 동해선뿐입니다. 경부선과 전라선, 경전선 일부가 오늘 오전 잠시 운행을 재개했다가 오후 4시부터 다시 중단됐습니다. 전반적인 선로 상황이 아직 불안정하다는 게 코레일의 판단입니다. 중앙선과 호남선, 영동선, 장항선 등도 여전히 산비탈로부터 토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아예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선로 하부에 지반이 유실된 영동선과 충북선은 길게는 2달 동안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선로 아래에 있는 이런 지반을 노반이라고 하거든요. 영동선과 충북선은 선로 아래에 있는 지반인 노반이 유실돼서 30일에서 60일 정도 복구 시간이 필요할 예정입니다. 고속열차는 그나마 대부분 정상 운행되고 있지만 통제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선을 이용하는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KTX 노선 등은 아직 운행이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광역전철과 동해선은 모든 구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차량 기지로 회송 도중 경부선 신탄진역 부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 복구 작업도 어젯밤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토사가 다시 유입될 수 있어 경부선 신탄진역에서 매포역 구간은 하행선 1개의 선로만 사용해 운행합니다. 코레일은 기상 선로 상황에 따라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승차권은 위약금 없이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수습과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해안에는 최고 400mm 이상, 충청과 경북에도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더 온다고 하는데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 밖에 전국 곳곳에서는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위치한 이 서해 남부 해상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이 되면서 전북과 충청도 그리고 경북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또다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호우구름이 경기 남부와 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발달을 하겠는데요. 수도권 지방은 내일 밤에 그 밖의 지방은 모레쯤 비구름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집중 시점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방은 내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올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남은 모레 새벽까지, 또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고 80mm 이상,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의 강도가 예상됩니다. 이 충청도와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나흘째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까지 특보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수요일까지 지리산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 산간에 400에서 최고 500mm 이상,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100에서 300mm, 그리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30에서 많게는 120mm가량이 집중되겠습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마지막으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수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에서 쓸려 나온 나뭇가지가 뒤엉켜 있고 진흙범벅이 된 자동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극한 호우가 내린 뒤 전쟁터처럼 변한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오늘 새벽 6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헬기로 날아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산에서부터 흘려서 윤 대통령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이재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산사태로 집을 잃은 할머니들을 찾아가 위로했습니다.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주택 뒤에 있는 그런 산들이 좀 무너져갖고 민가를 좀 더 충분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걸. 수해 중 자리를 비웠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오늘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했습니다. 새벽 5시 5분 공항에 착륙한 직후 1호기에서, 이후 대통령실에서, 또 중대본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수해 현장도 방문했다는 겁니다. 궁평 2지하차도 침수의 원인이 된 미호강 관리에 대해선 하천 유지 보수는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고 설명했고, 예천 산사태는 기후변화 극단화에 따른 천재지변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 동안에 단 사흘을 제외하고 비가 계속 내렸다는 겁니다. 기상 상황이 우리 예측을 벗어나서 극단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상징적으로.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출국 전 저지대 주민 대피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의 대비와 기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이틀째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부의 피해 복구 대책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은 컨트롤 타워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당시 차량 통행을 왜 막지 않았느냐며 현장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나도 행정을 했던 사람이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도 화가 나시는 거지. 현장에 안 가 있고 어디가 있냐고. 또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수해 현장을 찾은 민주당은 수해 예방과 대처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란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대신 당장 서울로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대통령실에 상식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 지하 차도로 밀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불어나던 지난 15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골프를 쳤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에 동의 못하시나요? 기자들 여러분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하세요. 시장님 골프 치시는 동안에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셨나요? 대구시의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자신은 전국을 책임진 대통령이 아니라며 대구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 비상대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숍 쇼핑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유럽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쇼핑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쇼핑 의혹에 대해 처음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이미 과거에 줄리라든지 청담동 술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야 간 정쟁화가 됐다며 이유를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의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 11일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 등 16명을 대동해 수도 빌뉴스에서 명품 의류와 소품을 파는 편집 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여러 명과 매장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과 여성 수행원 또 여러 명의 경호원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 김 여사의 뒷모습 사진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공식 해외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별다른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도 그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은 모두 정쟁으로 몰아 국민의 질문에 답을 거부할 작정이냐고 따졌습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정쟁으로 몰더니 명품 쇼핑과 관련한 외신 보도마저 정쟁으로 몰아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봉쇄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국내 홍수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했어야 했나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우면산이 무너져 내렸던 2011년 서울 집중호우부터 역대 최장 기록을 쓴 2020년 장마까지 기록적 폭우 때마다 피해는 되풀이돼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늦게 나온 뒷북 대책들도 번번이 그때뿐 다시 재해가 닥쳐 재기능이 절실할 땐 무용지물이었고 급기야 올해는 일주일 내린 장맛비로 12년 만에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0년 만에 폭우로 불렸던 지난 2011년 수도권 집중호우. 단 하루 만에 연평균 강수량의 4분의 1에 달하는 300mm 이상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진흙처럼 물러진 서울 우면산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일 났다! 당시 한 해 동안 폭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7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폭우 대책이 쏟아졌지만 이후에도 대규모 피해는 여전했습니다. 9년 뒤인 2020년 기상 관측일에 최장인 54일간의 장마가 한반도를 덮쳐 44명이 목숨을 잃거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 헝가리 쪽에 뚝방이 터져버렸어. 우리 마을 장ገብ소 아예 다. 아직 끝나지도 않은 올해 장마는 평년 같은 기간 강수량의 2배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장마를 한 달여 앞두고 피해 우려 지역을 확인하고 사전 대피 방안도 점검했다 했지만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공무원과 이통장, 자율방재단원 등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기상 시 사전 제철과
신속한 통제, 주민 대피를 추진하겠습니다. 더욱이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 탓에 매뉴얼이나 통계에 얽매여서는 대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부분 지질의 상태라던가 그 물이 차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가구들이나 침수 위험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 위험이 있는 취약성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 지난 9일 이후 내린 비로 집계된 잠정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49명. 벌써 2020년의 규모를 뛰어넘어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에 대해 외신들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겪고 있는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을 몰고 오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수백 명이 숨졌고 남유럽에선 40도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범람한 강물에 사원이 물에 잠기고 다리가 끊겼습니다. 남성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 물에 잠긴 차를 꺼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수일째 몬순 폭우가 이어진 인도 북부 지역에는 뉴델리 야무나강 범람으로 45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50 साल से मैं राजघाट पे आता हूँ मैंने नहीं देखा था पानी कभी भी जिंदगी में एक बार 78 में 전국 곳곳에 폭우 경보가 발령되고 2만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인도 내무부는 올해 6월 시작된 몬순 기간에 인도 전역에서 지금까지 비 관련 사고로 620명이 넘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는 폭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폭염으로 기절하는 시민과 관광객이 속출하자 지난 주말부터 16개 도시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It's really terrible. Like we're used to like the hot in Rome, but not this hot. I feel like this year it's been hotter than usual. 그리스 아테네는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자 14일부터 유적지인 아크로폴리스에 오후 시간대 관광객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에서 시작한 폭염이 서부로 퍼지고 있는데 이미 최소 34개 지역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으며 남서부를 중심으로 섭씨 40도에서 50도대 폭염이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최대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하면서 기후 위기로 동아시아에서도 기상이변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 청주 궁평 2 지하차도 현장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죠. 송세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소방당국은 이곳 궁평 2 지하차도 근처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인적 사항을 확인 중입니다. 이로써 누적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당국은 여전히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는 총 12명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발견됐고요. 나머지 실종자 1명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하차도 CCTV에서는 이 실종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탈출하는 모습이 확인됐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모두 5명의 실종자가 수습됐고 지금까지 확인된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사망자는 14명, 구조된 경상자는 9명입니다. 자, 이제 경찰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책임 규명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침수 차량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무너진 제방을 허술하게 조성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제방 높이나 폭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면서 지하차도에 대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88명 수사관이 참여하는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궁평 2 지하차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권영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 교수 신분으로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현직 부장판사가 이런 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국회도 청문 동의서 채택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5년간 김앤장과 세종 등 7개 대형 로펌으로부터 모두 18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자격으로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한 건당 수천만 원씩 받은 겁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권 후보자의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로펌들은 고액을 지급하고 자신들 요구에 맞는 의견서를 기대했을 거라며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아니라 거대 법률 자본, 대형 로펌의 이해에 부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검증하는 청문회에 문제의 의견서들을 제출조차 안 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어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서울대 교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로스쿨 교수들의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를 써줬던 로펌 7곳의 사건을 모두 회피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결국은 소부든 전원 합의체든 재판에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늘 불공정 시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함께 임명 제청된 서경환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권 후보자 보고서는 채택을 미뤘습니다. 권 후보자 사례처럼 대형 로펌들이 대법관 후보군들과 미리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둔 이른바 후관 예우 패단이 더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 씨도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길지에 대해서 최종 판단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 관계인 아버지와 딸, 아버지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딸을 어찌할지 검찰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피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 딸 조민 씨가 소송을 취하하며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를 받아들인 데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자녀의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명목의 뇌물수수, 여권 인사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덩어리. 이 중 딸의 입시 비리 일부 공범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검찰로선 또 다른 공범 딸 조민 씨에 대한 처분만 남았습니다. 부모에 이어 딸까지 재판에 넘길지 아니면 기소를 유예하는 등 선처할지 검찰은 가족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범인 부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딸을 선처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조 전 장관 입장에 관심이 쏠렸는데 조 전 장관은 딸은 대학생 시절 자취해 따로 살았다며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면서 딸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체험학습과 인턴 등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수험생과 달리 현미경 같은 잣대로 스펙을 검증해 사법 처리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딸의 처분을 무기 삼아 조 전 장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압박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민 씨를 조사했습니다.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까지여서 검찰은 그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오늘 새벽에 또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오던 피해 여성은 앞서 경찰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법원 역시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들것을 든 구급대원이 다급히 1층 입구로 들어가고 잠시 뒤 누군가 실려 나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이 아파트에 살던 30대 여성이 집 앞 복도에서 옛 연인인 3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같은 거?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 금방 조용해졌어요. 여성의 어머니도 범행을 막다 팔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흉기를 준비해 집 앞에서 여성을 기다렸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2월에 남성을 교제폭력 혐의로 신고했고 지난달 초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 쫓아다닌 모양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봤대요. 싸우고 그랬대요. 이후 법원은 100m 내 접근 금지와 통신 접근을 금지하는 235 잠정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살인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경찰이 부여한 스마트워치를 남성의 연락이 없다며 지난 13일 반납했는데 불과 4일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여러 신변보호 조치가 제공됐지만 이번에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에야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또 한 명의 여성이 희생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해한 남성이 의식을 찾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네, 이번 폭우로 백제 역사 유적지인 공주와 부여의 문화재도 피해가 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 공산성은 누각이 물에 잠기고 성벽이 무너졌는데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되는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와 지붕이 흙탕물 위에 둥둥 떠 있고 가로수는 절반 이상 물에 잠겼습니다. 백제시대 건립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공주 공산성의 누각인 만하루입니다. 기둥까지 차올랐던 물이 빠지면서 바닥은 모두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쪽까지 넘어오는 그런 상황은 처음 본 거라 사실은 이제 조금 긴장도 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산성의 또 다른 성벽. 5m가량 경사면이 나무 뿌리가 드러날 정도로 움푹 꺼지고 쏟아진 돌이 널려 있습니다. 입구에 세워둔 비석은 두 동강이 났고 백제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사적인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물폭탄은 부여에 있는 백제 유적들도 덮쳤습니다. 부소산성은 울타리가, 왕릉원에선 토사가 무너졌고 국가민속문화재인 여흥민 씨 고택도 외벽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공산성은 지난 2013년 이후 벌써 4번째 성벽이 무너지는 등 호우로 인한 문화재 훼손이 반복되고 있어 선제적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위험 등급이 높은 그 지정문화유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정기조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좀 더 꼼꼼히 이제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문화재청이 지난 6월 말부터 올 여름 장마철에 집계한 국가유산 피해는 모두 40건, 충남은 7건으로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세상을 떠나면서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이 세상에 알려졌죠. 정부가 넉 달 동안 조사에 나섰는데 출판사와의 계약이 공정하지 않다면서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도 다시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출판사 대표가 갖고 있던 캐릭터들의 공동 저작권은 말소가 결정됐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정고무신 이유진 작가의 작업실. 책상 한쪽에는 넉 달 전 세상을 떠난 형 이우영 작가의 캐리커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별이 된 형과 함께 이유진 작가는 오늘도 자신과 형을 꼭 빼닮은 기영이와 기철이를 그려나갑니다. 지금 뭐 어디 쓰실 수 없는 때도 계속 작업하시는 거예요? 창작자는 계속 그림을 그려야죠. 이우영 작가 사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넉 달간의 특별조사 끝에 출판사 형설엔과 검정고무신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출판사는 그동안 미지급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도 다시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이행 시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가로막았던 출판사의 공동저작권은 말소가 결정됐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실제 캐릭터 창작자만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데도 형설엔 대표 등이 검정고무신 9개 캐릭터의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자 아닌 자가 공동저작자라는 형태로 저작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같은 결정에도 작가가 당장 검정고무신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철이와 기영이 그 나머지 주변 수많은 캐릭터들 그리고 다시 생명을 불어 넣어서 별이 된 형한테 또 보여줘야죠. 출판사 형설엔 측은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수도권 곳곳으로는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전선이 위치한 이 서해 남부 해상에서는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종일 비가 강약을 반복해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 자정 이후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역별 집중 시점을 보시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는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방은 내일까지 언제든 강한 비가 올 수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은 모레 새벽까지,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강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특히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의 강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나흘째 호우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에도 호우특보가 추가로 내려지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우량을 보시면 제주 산지와 지리산, 남해안 부근에 400에서 무려 500mm 이상이 되겠고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100에서 3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 최고 120mm가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온 만큼 추가 피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